혹시 최근에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낯선 도시를 여행하다가 익숙한 호텔 이름을 발견하고 어쩐지 모를 안도감에 그 문을 열고 들었었는데 무언가 기대와는 다른 어딘가 모르게 서늘한 공기를 느껴본 경험 말입니다. 분명 내가 아는 그 이름, 그 브랜드가 맞는데 왠지 모르게 미묘하게 다른 분위기가 흐르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 오늘은 바로 그 익숙하면서도 낯선 느낌의 비밀에 관한 조금은 조용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 느낌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될 때가 많죠. 로비에 들어섰을 때 느껴지는 공기의 질감이라던가 프런트 직원의 응대 방식, 어쩌면 객실에 놓인 어메니티의 종류나 침대 시트의 감촉 같은 아주 작은 디테일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 내가 기억하고 기대했던 그 브랜드가 맞는데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거나 혹은 전혀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듯한 위화감. 마음 한구석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 느낌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우리는 글로벌 호텔 브랜드를 깊이 신뢰합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적어도 일정한 수준의 서비스와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낯선 여행지에서 힐튼이나 메리어트 같은 익숙한 간판을 보면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갑고 굳이 다른 곳과 비교할 필요 없이 주저없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름이 곧 품질 보증서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몇 년 전 다른 나라에서 경험했던 그 감동적인 서비스는 온데간데 없고 무언가 계속 삐걱거리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같은 브랜드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걸까? 아니면 그냥 이 지점만 유독 서비스가 좋지 않은 걸까? 아마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그건 결코 당신만의 착각이 아니라는 것. 자, 이제 그 막연했던 느낌을 조금 더 명확한 질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같은 브랜드의 호텔이 도시마다 그리고 나라마다 전혀 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걸까요? 왜 도쿄의 메리어트와 부산의 메리어트는 마치 서로 다른 회사가 운영하는 호텔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 속에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현대 호텔 산업의 거대한 비밀과 그 복잡한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네, 조금은 충격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묵는 서울의 그 웅장한 힐튼 호텔 건물은 힐튼 본사의 소유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전 세계 대부분의 메리어트, 하얏트 호텔 역시 그 브랜드 본사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아니죠. 우리는 그려 거대한 빌딩에 걸린 힐튼이라는 간판, 그 이름만 보고 그곳에 묵었던 것입니다. 이 숫자를 한번 보시죠. 1% 미만. 이것이 바로 힐튼이나 메리오트 같은 거대 호텔 기업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천 개에 달하는 자신들의 호텔 중에서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건물의 비율입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나머지 99%는 다른 주인의 건물에 자신들의 간판만 빌려주고 있는 셈입니다. 대체 어떻게, 언제부터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걸까요? 이 기이하게 보이는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호텔 산업의 과거로 잠시 여행을 떠나야만 합니다.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이야기는 19세기 말 호텔이라는 개념이 처음 생겨나고 호텔 왕들이 탄생하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과거 호텔 사업의 모델은 아주 단순하고 직관적이었습니다. 콜레드 힐튼 같은 창업주들이 직접 좋은 땅을 사고 그 위에 수년에 걸쳐 멋진 건물을 짓고 총지배인부터 벨보이까지 모든 직원을 직접 고용해서 운영하는 방식이었죠. 자부심은 있었겠지만 이 모델은 경기가 나빠지면 호텔 전체가 파산할 수도 있는 거대한 위험을 온몸으로 안고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2000년대 인터넷이라는 강력한 변수가 등장하며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결국 호텔 제국들은 건물을 소유하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름만 남기는 가벼운 길을 택하게 된 것이죠. 자, 이 표가 그 변화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과거 모델에서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건설 비용과 인건비, 유지보수비 같은 막대한 고정 비용을 모두 호텔 브랜드가 떠안아야 했습니다. 경제 위기가 와서 손님이 뚝 끊겨도 이 돈은 계속해서 나갔죠. 하지만 새로운 모델, 이른바 자산 경량화 모델에서는 이 모든 부담이 마법처럼 사라집니다. 브랜드는 그저 자신의 이름을 빌려주고 매출의 일정 비율을 안정적인 수수료로 꼬박꼬박 챙기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위험은 다른 누군가에게로 넘어갔죠. 그래서 지금의 호텔 생태계는 이렇게 3명의 다른 플레이어로 구성됩니다. 첫째, 힐튼이나 메리어트처럼 우리가 익히 아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둘째, 실제로 땅과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가 있죠. 이들은 부동산 펀드일 수도 있고 대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텔의 청소, 예약, 직원 관리 등 골치 아픈 일상적인 운영을 도맡아 책임지는 운영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호텔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은 바로 이 셋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전략이 브랜드에게 얼마나 성공적이었을까요? 그 답은 이 숫자에 있습니다. 힐튼의 경우 건물을 대부분 매각하기 전이었던 2016년의 영업이익률은 20%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산을 모두 정리하고 브랜드 장사에 집중한 2023년, 이 숫자는 35%를 훌쩍 넘어섭니다. 위험은 모두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이익은 극대화하는, 재무적으로는 정말 완벽에 가까운 전략이었던 셈이죠. 더 놀라운 숫자는 바로 이 투자 자본 수익률입니다. 과거에 직접 호텔을 소유하고 운영했을 때는 4%에 불과했던 수익률이 이제는 무려 27%까지 치솟았습니다. 거의 7배 가까이 상승한 겁니다.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는 숫자죠. 당연합니다. 이제는 수천억 원을 들여 건물을 짓는 무거운 투자를 할 필요 없이 그저 자신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이름값만으로 돈을 버는 그런 구조가 되었으니까요.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수익의 상당 부분을 브랜드에게 떼어주면서 모든 재무적 위험까지 혼자 다 떠안아야 한다면 대체 어떤 건물주가 이런 계약을 하려고 할까요? 바보가 아닌 이상 말이죠. 여기에는 건물주 입장에서 거부하기 힘든 아주 강력한 유인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브랜드가 가진 힘입니다. 그냥 서울호텔이라고 하는 것보다 힐튼 서울이라고 간판을 다는 순간 객실 요금을 훨씬 비싸게 책정해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고객들은 그 이름을 믿고 기꺼이 더 비싼 돈을 지불하죠. 특히 수백만 명의 회원을 가진 로열티 프로그램은 정말 강력한 무기입니다. 고객들은 포인트를 쌓거나 사용하기 위해 주변에 더 저렴하고 좋은 호텔이 있어도 기꺼이 그 브랜드를 선택하니까요. 하지만 건물주의 현실은 그리 달콤하지만은 않습니다. 돈이 어떻게 나뉘는지 한번 천천히 따라가 볼까요? 100만 원짜리 객실을 하나 팔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가장 먼저 브랜드의 이름값과 마케팅비 명목으로 약 18만 원을 줍니다. 그 다음으로 호텔을 실제 운영하는 운영사에 3만 원, 그리고 익스피디아 같은 예약 사이트에 15만 원을 떼어줍니다. 이것만 해도 벌써 36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남은 64만 원에서 이제 진짜 비용, 즉 수백 명의 직원 인건비, 청소비, 전기세, 수도세, 세금 등을 모두 내고 나면 건물주 손에 쥐어지는 돈은 생각보다 훨씬 적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처음에 느꼈던 그 위화감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 비용을 줄여서 이익을 남겨야만 하는 건물주의 목표와 어떻게든 브랜드의 품질과 명성을 지키고 싶어하는 브랜드 본사의 목표가 정면으로 충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특히 한국 시장은 이 문제가 더 복잡하고 심각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약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는 브랜드가 총지배인까지 직접 파견해서 모든 운영을 책임지는 위탁 경영 방식입니다. 브랜드의 명예가 걸려 있으니 서비스 품질에 진심일 수밖에 없죠. 다른 하나는 이름과 예약 시스템만 빌려주고 운영은 건물주가 알아서 하는 프랜차이즈 방식입니다. 브랜드는 최소한의 기준만 가이드하고 수수료만 받아갑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글로벌 호텔은 대부분 이 프랜차이즈 계약에 해당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문장처럼 평생을 호텔에서 경험을 쌓은 전문가가 아니라 아파트만 짓던 건설사 임원이 어느 날 갑자기 5성급 호텔의 총지배인으로 부임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에게는 호텔의 서비스 철학보다는 건물주인 모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임무가 되는 것이죠. 상상이 가시나요? 브랜드 본사는 우리 브랜드의 명성을 위해 더 비싸고 좋은 침구를 써달라고 요구하지만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우리 수익이 줄어드니 안 된다고 버티는 상황이 계속 발생합니다. 우리 돈으로 진 건물인데 왜 당신들 말을 들어야 하냐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결국 그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서비스 품질은 조금씩 깎여나가고 최종적으로 고객인 우리는 뉴욕의 힐튼과 서울의 힐튼이 다르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호텔 업계에서는 이런 냉소적인 말까지 나옵니다. 프랜차이즈 호텔이 너무 많아져서 이제 5성급 호텔이라도 브랜드 이름만 믿고 갔다가는 실망하기 십상이라는 뜻이죠. 수십 년간 쌓아온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일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힐튼도 메리어트도 진짜 주인이 아니라면 그 99%에 달하는 호텔 건물을 소유한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이 이야기의 마지막 퍼즐 조각은 바로 그 베일에 쌓인 진짜 주인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얼굴 없는 거대한 자본이죠. 중국의 부동산 재벌일 수도 있고 중동의 오일머니를 굴리는 국부 펀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힐튼이라는 익숙한 미국 브랜드의 간판 뒤에 사실은 전혀 다른 국적의 거대한 자본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호텔은 환대를 제공하는 공간이라기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하나의 금융상품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브랜드는 때로 아주 전략적인 국적 세탁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의 중국 자본이 직접 차이나 호텔이라는 이름으로 진출하면 현지에서 반감을 살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 메리어트라는 익숙한 미국 간판을 걸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미국 호텔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브랜드는 자본의 국적을 가려주는 아주 효과적인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자, 이제 모든 그림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호텔 브랜드들은 건물을 파는 대신 위험을 팔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부동산 사업의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승자가 되었죠. 하지만 잠깐 생각해보면 그 위험이 정말로 사라진 걸까요?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로 그저 떠넘겨졌을 뿐입니다. 브랜드는 그 위험을 건물주에게 넘겼고 이익 압박에 시달리는 건물주는 그 부담을 운영사와 직원들에게, 그리고 어쩌면 그 불완전한 서비스의 형태로 최종 소비자인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거대한 흐름을 보면서 다음 여행에서 호텔을 예약할 때 우리가 보는 그 이름의 의미에 대해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